저는 마흔을 훌쩍 넘긴 평범한 가장입니다. 지금은 가정을 꾸리고 하루하루를 무리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한때는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사는 일이 제게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제 삶에는 버텨야 했던 시간들이 많았고 감히 미래를 그려보지 못하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해 보였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던 선택 하나가 제 삶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가까운 누군가와 닮아 있다면 쉽게 지나치지 못하게 되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비가 오던 어느 날, 동생이 떠올라서 잠시 하나이를 보살펴 주었던 그 일이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달라지게 했을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동생 성호가 태어났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어서인지 저는 동생이 마냥 귀엽기만 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가방도 제대로 내려놓지 않은 채 가장 먼저 동생이 있는 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잘 자고 있는지 울지는 않았는지 확인했고 그게 곧 습관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소한 부분에서 다른 점들이 하나 둘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이름을 불러도 고개를 잘 돌리지 않았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짧았습니다. 장난감을 흔들어 보여줘도 반응이 없을 때가 많았고 안아주면 몸에 힘을 주지 못한 채 축 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살 넘었는데도 이리 와, 이거 줄까? 같은 말을 해도 동생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원하는 게 있어도 손으로 가리키지 않고 말을 흉내내려는 시도도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이유 없이 울거나 같은 행동을 반복할 뿐이었어요. 저는 다른 아이들도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부모님은 걱정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여보, 우리 둘째가 돌이 지났는데도 아직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성재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조금 느린 편일까요? 애들마다 성장 속도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잖아. 둘째는 조금 늦나 보지. 걱정 말고 좀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2살이 넘었는데도 동생의 변화가 없자 부모님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저는 부모님이 조용히 이야기 나누는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가 먼저 불안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여보, 아무래도 성호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이 늦은 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우리말이 잘 안 통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무래도 검사를 해봐야겠어. 내가 병원 알아보고 예약해둘게. 그때 저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날 밤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다녀오신 부모님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엄마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동생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있기도 했죠.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는 조용히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성재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앞으로는 네가 동생을 더 잘 보살펴야 할 것 같다. 아빠, 혹시 성호가 많이 아픈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앞으로 네가 동생을 도와줘야 할 일이 많이 있을 거야. 형으로서 옆에서 잘 지켜줘야 해. 친구들이랑 못 노는 날도 많을 거고. 그래도 형이니까 할 수 있지? 네, 아빠, 알겠어요. 그때는 저는 그저 동생이 이전과는 다른 아이로 분류되기 시작했다는 것만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성호는 늘 마음이 쓰이는 존재였고, 동시에 가장 걱정스러운 아이였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아픈 손가락이었죠. 1살, 2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동생의 키와 몸집은 눈에 띄게 자랐지만 마음은 좀처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문장을 만들어 말하고 혼자 신발을 신고 밖으로 뛰어나갈 나이에도 성호는 여전히 2살배기 아이처럼 제 옆에 붙어 있곤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못해 답답해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일도 잦았고, 이유 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가 멈춰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도 많았죠. 하루는 제가 학교에 다녀왔는데 집안이 동생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엄마는 땀을 뻘뻘 흘리며 동생을 달래고 계셨습니다. 성호야, 이제 옷 입어야지. 아휴, 얘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애가 왜 이렇게 울어요? 모르겠다. 갑자기 옷도 안 입겠다고 다 벗어던지고 입히려고 하면 울고 그러네. 엄마, 이리 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신기하게도 동생은 저를 보고 울음을 그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어느새 저는 부모님보다 성호를 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요. 그날 이후 일하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동생 옆에는 자연스럽게 제가 있었습니다. 밥을 떠먹여주고 씻기고 옷을 입히는 일까지 모두 제 몫이었어요. 친구들이 밖에서 놀며 소리를 지를 때 저는 집안에서 동생과 마주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난감을 정리하는 법을 알려주고 손을 잡고 집안을 몇 바퀴씩 돌며 몸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동생은 가르쳐주는 대로 쉽게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숟가락 잡는 법을 알려주었는데도 몇 시간이 걸렸고, 신발을 신는 순서를 외우는 데에는 며칠이 필요했습니다. 방금 전에 알려준 걸 금세 잊어버리기도 했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멈춰 서서 울어버리거나 화를 내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과정들이 답답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를 내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동생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다렸어요. 동생이 해낼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성호는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소식이라기보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에게도 조금씩 변화는 있었습니다. 아주 느리지만 혼자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몇 가지 간단한 생활 습관도 몸에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보셨죠? 성호가 이제 혼자서 밥도 잘 먹고 옷도 잘 입어요. 그러게, 고맙다. 네가 옆에서 계속 동생을 봐줘서 그래. 너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을 텐데 동생 먼저 생각해줘서 아빠가 든든하다. 아니에요.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요. 아니야.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 아마 처음에는 부모님의 칭찬이 듣기 좋아서 계속 동생을 옆에서 보살폈던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늦게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날이 있었어요. 집에는 저와 성우 둘만 남았고 갑자기 동생이 이유 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소처럼 달래보았지만 그날은 쉽게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저는 동생을 안고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울음을 멈춘 동생의 체온과 숨결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동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모님이 아니라 나일지도 모른다고요. 어떤 말에 웃고 어떤 행동에 불안해하는지, 언제 울음을 터뜨리는지,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빨리 진정되는지, 그 모든 걸 가장 가까이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자각했습니다. 그 순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형이라는 자리가 단순히 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책임져야 할 역할일지도 모른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 말입니다. 그러던 중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집안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대입을 앞두고 있던 그 시기에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너무 순식간이라 제대로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했어요. 장례식장에서도 현실감이 없었고 아버지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엄마와 동생을 부탁하셨습니다.
성재야, 내가 예전에 했던 말 기억하지? 아빠 없으면 네가 동생 형이고 보호자라는 거. 아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시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일찍 큰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그건 부탁이자 유언이었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난 뒤 충격 때문이었는지 엄마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번 건강을 잃게 되자 예전처럼 몸을 쓰는 일도 하실 수 없게 됐죠.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생활은 빠듯해졌어요. 결국 저는 대학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엄마, 저 대학교 안 가도 돼요. 등록 포기할게요. 대학을 포기한다고? 너 꼭 가고 싶어 했잖아. 괜찮겠니? 지금 대학보다 우리 세 식구 먹고 사는 게 더 급하잖아요. 엄마 건강도 안 좋은데 저라도 일을 해야죠. 대학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내가 건강해야 하는데 내 몸이 이러지만 않았어도 네가 그런 선택은 안 하는 건데 너한테 떠넘기기만 하는 것 같아서 볼 낯이 없다. 미안하다. 선택이라고 하기엔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장이 되어야 했고 그 역할은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저는 20살에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어른이 되었습니다. 제 상황을 알게 된 주변 친구들은 하나같이 안타깝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제게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제 사정은 누가 불쌍해 해준다고 해서 달라질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생을 돌보면서 동시에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동생을 맡길 곳이 없었고 엄마 역시 예전처럼 몸을 쓰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동생을 학교에 보낸다고 해도 거기서 하루 종일 지내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일도 몇 가지 되지 않았어요. 밤이나 새벽에 할 수 있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늦은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새벽에는 신문이나 우유 배달을 나갔습니다. 일이 더 필요할 때는 택배 상하차 현장에도 나갔습니다. 트럭에서 쏟아지는 박스를 옮기다 보면 손바닥이 갈라지고 허리가 꺾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일을 마치고 손에 쥐는 일당을 떠올리면 그 정도 고통은 참고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가 뜨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생의 몸은 점점 자라났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많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씻을 때도, 옷을 입을 때도 제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엄마가 곁에 계시긴 했지만 오래 서 있거나 힘을 써야 하는 일은 무리였고 동생이 조금만 보채도 금세 기운이 빠지셨어요. 결국 대부분의 돌봄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몸은 늘 피곤했지만 그만큼 돈이 모이진 않았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축을 생각할 여유는 없었고 부족하지 않으면 다행인 정도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대학을 포기했을 뿐 공부까지 내려놓은 건 아니었어요.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모든 가족이 자고 있을 때야 비로소 저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책상에 앉아 책을 펼치고 문제를 풀다 보면 눈꺼풀이 자꾸 감겼습니다. 그래도 책을 덮진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나로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년간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했던 친구들을 만나는 일도 항상 뒤로 미뤘었죠. 사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살기가 빠듯하다 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로는 동창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연락이 와도 늘 바쁘다는 말로 넘겼죠. 그러던 어느 날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냈던 동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재야, 나다. 우리 지금 니네 동네 근처거든? 애들이 너 보고 싶다고 난리야. 와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 우리 동네 근처라고? 나는 괜찮아. 니들끼리 맛있게 먹고 가라.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올 거야? 그러지 말고 나와라. 이러다 얼굴 까먹겠다. 네가 항상 바쁘다고 하니까 우리가 근처로 왔잖아.
너 오늘도 안 오면 진짜 서운하다. 너한테 돈 내라고 안 할 테니까 얼굴이나 비추고 가. 몇몇 친구들이 밥이라도 한번 사겠다며 집 근처로 찾아왔습니다. 괜히 부담이 될까봐 괜찮다 했지만 이미 약속을 잡아놨다며 웃더군요. 오랜만에 마주한 친구들은 예전 모습 그대로이면서도 또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들 어느새 대학교 졸업반이 되어 있었고 취업 준비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누군가는 면접을 봤다 했고 누군가는 이미 회사에 들어가 사회인이 되어 있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달리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갈 즈음 한 친구가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야, 우리 중에는 성재가 공부를 제일 잘했는데 솔직히 나는 네가 제일 잘 될 줄 알았다. 아, 그랬나? 뭐 이미 다 지난 이야기지. 그 말에 떠들썩했던 분위기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자신이 괜한 말을 했다는 걸 느낀 친구는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아, 내가 말 실수했나? 미안하다. 괜히 이런 말해서. 미안하긴 괜찮아. 그게 언제적 일인데 너무 신경 쓰지 마. 저는 괜찮다며 웃어 보였지만 속마음까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부러웠습니다. 저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는 것보다 번듯한 회사에 들어가 출퇴근을 하고 싶었습니다. 월급을 받아 생활을 꾸리고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동생에게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발목을 잡았죠. 게다가 또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바로 학력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로 지원조차 할 수 없는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공고를 열어볼 때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조건은 대졸 이상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대졸이라는 그 벽 앞에서 번번이 멈춰서야 했어요. 학력을 보지 않는다는 회사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 곳에는 빠짐없이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연락 한 통 오지 않거나 서류에서 떨어졌다는 통보뿐이라 면접을 볼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죠. 그럴 때마다 괜히 제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력이 없다는 이유로 문 앞에서 돌아서야 하는 일에 익숙해졌지만 제 인생까지 거기서 멈추고 싶진 않았거든요. 적어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난 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 만났던 친구 중 한 명에게 뜬금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성재야, 나다. 너 통화 괜찮아? 응, 일하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어. 근데 늦게 무슨 일이야? 아, 그게 너 요즘도 이력서 넣어보고 있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회사 거래처 중 한 곳에서 직원을 몇 명 뽑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관심 있으면 한번 지원해보라고. 정말? 아, 야, 고맙다. 근데 무슨 회사인데? 물류 유통 쪽 회사인데 편의점이랑 병원에 식자재랑 생활용품을 공급하는 곳이래. 지금 현장 쪽 인원이 모자라서 구하고 있다 하더라고. 네가 그동안 편의점이랑 물류 상하차에서 일한 경력도 있으니까 이력서 한번 넣어봐. 나야 좋지. 고맙다. 그런데 말이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학력이 고졸이잖아. 그런 회사인데도 고졸자도 괜찮대? 그 회사가 원래 학력은 크게 안 본다고 하더라. 대기업은 아니어도 탄탄한 중견기업이야.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줄게. 좀 이따가 확인해봐. 친구가 보내준 이메일을 통해 채용 공고의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업무 내용부터 근무 시간, 자격 요건까지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죠. 이전에도 수없이 이력서를 써왔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왠지 모를 자신감과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훨씬 정성을 들여 이력서를 작성했습니다. 편의점과 물류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들을 빠짐없이 적었고, 단순히 나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무엇을 배웠는지 솔직하게 풀어 썼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문장을 고치고 또 고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이력서를 보내기 전 잠든 동생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저를 따라다니다 지쳐 잠든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이력서를 전송했습니다. 며칠 뒤 택배 상하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먼저 반응했어요. 얼마 전 이력서를 넣은 곳에서 온 전화 같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핸드폰의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전화를 건 사람은 그 회사의 면접 담당자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성재 씨 핸드폰 맞나요? 이력서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이력서 잘 받았고요. 서류 전형에 합격하셔서 면접 일정을 안내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통화 괜찮으세요? 네? 그럼 제가 면접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쵸? 감사합니다. 면접 담당자와 통화를 끝낸 뒤 저도 모르게 기쁨의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지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기회만 제대로 잡으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며 돈을 벌 수 있다면 동생에게도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쁜 소식을 엄마에게 전했습니다. 엄마, 저 이력서 통과됐어요. 면접 보러 오래요. 정말 잘 됐다, 잘 됐어. 너 그동안 매일 일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는 거 보면서 내가 얼마나 미안했나 몰라. 네? 엄마가 왜요? 그렇잖니. 부모가 돼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생활이며 동생까지 다 너한테만 맡기고 있으니까 말이야. 꼭 앞길을 막는 것처럼. 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오히려 힘들 때 동생 보면서 기운 차린 날도 많아요. 그러니까 앞길을 막는다느니 미안하다느니 그런 말씀 마세요. 이번에도 가족들 생각하면서 면접 잘 준비해 볼게요. 그날부터 저는 일하는 틈틈이 면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예상 질문을 찾아보고 제 나름대로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혼잣말을 해보기도 하고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도록 머릿속으로 여러 상황을 그려봤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다 보니 하루 이틀이 금세 지나갔고 면접 날짜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면접날 새벽, 제가 아르바이트 하고 있던 편의점 사장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성재야, 나다. 늦게 너무 미안하다. 내가 자는 거 깨운 건가? 괜찮습니다, 사장님. 근데 무슨 일이세요? 아, 그게 말이다. 새벽 타임에 일하던 애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응급실에 갔대.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네가 혹시 대신 나와줄 수 있을까? 나도 지금 친척 장례 때문에 가족들이 전부 지방에 내려와 있어서 바로 올라갈 수 없거든. 솔직히 말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기도 하고. 다른 날이었다면 당연히 나갔겠지만 그날은 면접을 앞두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만 했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급한 상황이라는 건 알겠지만 사실 제가 오늘 낮에 면접이 하나 있거든요. 일하고 가면 늦을 수도 있어서. 진짜 지금 해줄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여기서 출발하면 점심 전에는 도착할 수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때까지는 도착할게. 그러니까 출근해주면 안 될까? 시급은 내가 더 쳐줄게. 응? 제가 일하던 편의점은 집에서 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주변에 고급 아파트들이 밀집한 흔히 말하는 부자 동네에 있는 편의점이었죠. 그곳에서 대타를 뛰고 바로 면접장으로 이동하려면 시간이 빠듯할 것 같았어요. 조금만 어긋나도 면접에 늦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장님의 목소리는 너무도 간절했습니다. 평소에도 제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챙겨주던 분이었고 정말로 급한 상황이라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사장님만 제때 도착해 주신다면 편의점에서 바로 면접장으로 향해 시간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잠시 고민한 끝에 저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대신 정말 점심 전에는 꼭 오셔야 해요. 진짜 이번에 늦으면 안 되거든요. 당연하지. 무슨 일 있어도 그때까지는 갈게. 네 덕에 살았다. 고마워. 그럼 너만 믿는다. 통화를 끝내고 저는 가방 안에 면접대 입을 옷을 챙겨놓고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이른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편의점에 도착하자마자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진열대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진 틈을 타 가방 속에 넣어둔 면접 준비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빠뜨린 게 없나 마음이 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 편의점 안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그대로 맞으며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등치가 꽤 큰 남자였는데 자세히 보니 나이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어요. 얼핏 봐도 제 동생과 비슷한 17, 18쯤 정도로 보였죠.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들어오지도 돌아서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계산대 앞에 있던 단골 손님 한 분이 밖을 힐끗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누군데 비가 오는데 밖에서 저러고 있어? 청년, 아는 애야? 아니요, 저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 근데 좀 이상한 것 같더라. 내가 들어오기 전에 여기서 뭐 하냐고 물어봤는데 눈도 못 마주치고 이상한 소리만 하더라고. 아는 사람 아니면 좋게 말해서 집으로 돌려보내. 계속 저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니까. 저는 손님이 가고 난 뒤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도 오고 너무 추울 것 같았거든요. 그에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라면 안에서 기다려도 된다고 말했지만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제 눈도 잘 마주치지 못했어요. 손톱을 물어뜯으며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였죠. 그 순간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모습이 집에 있는 동생을 떠올리게 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확인차 몇 가지를 더 물어봤습니다. 저기 혹시 이름이 뭐예요? 나이는? 몰라요.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왜 혼자 밖에 서 있었어요? 혹시 엄마 잃어버렸어요? 몰라요. 배고파. 배고파요. 할아버지, 이후에도 어디 사냐, 보호자 연락처는 알고 있냐며 몇 가지를 더 물어봤지만 그 남자는 모른다와 배고프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계속 찾기만 할 뿐이었죠. 그걸 보고 저는 짐작했습니다. 동생과 비슷한 장애를 겪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고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일단 배가 고프다는 그를 위해 김밥과 라면을 샀습니다. 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은 뒤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배고프다고 했죠? 일단 이거부터 먹어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식혀서 먹어야 해요. 밥은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몰라요. 그래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요. 남자는 겉으로 볼 때는 건장한 10대였지만 정신 연령은 5살에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젓가락질도 아직 서툰 것 같았어요. 그걸 보자 제 동생이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도 떠올랐습니다. 손님도 없으니 그의 옆에 앉아 밥 먹는 걸 도와주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편의점 사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성재야, 고맙다. 나 안 늦었지? 네가 면접에 늦을까봐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 몰라. 이제 가게는 내가 보면 되니까 얼른 준비하고 가봐.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이 사람은 누구니? 아는 사람이야? 아, 그게 손님인데 보호자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것만 먹이고 제가 파출소에 데려다 주려고요. 아무래도 제 동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너 늦은 거 아니야? 괜찮아요. 이것만 도와주고 얼른 뛰어가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은 가보라고 했지만 저는 동생을 생각나게 하는 그 남자가 신경이 쓰였고 밥을 먹는 걸 도와줬습니다. 밥이라도 다 먹이고 근처에 있는 파출소에 데려다 주고 바로 면접장으로 가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한 번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한 노인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밖에서 비를 다 맞고 왔는지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편의점을 둘러보더니 놀란 눈을 한 채로 저와 남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민서가! 할아버지, 누구세요? 이 남자 아시는 분이에요? 혹시 보호자세요? 이 녀석이 내 손자요. 너 어디 갔었어? 이 할아비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 남자도 아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까부터 그가 계속 찾았던 할아버지가 이 노인이었죠. 아, 보호자셨구나. 손자분이 저희 가게 앞에 계속 서 있길래 제가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비도 오고 추울 것 같아서요. 그래요. 고마워요. 내가 얘 하랩인데 애 데리고 운동 좀 하려고 산책을 나왔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우산을 사러 갔거든. 근데 그 사이에 애가 갑자기 없어진 거야.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혼자서 찾아다니다가 이 근처에서 손주 먹거리 떨어진 걸 보고 여기 들어온 거지. 아, 그랬군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말도 마.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이놈이 다른 사람이랑 같은 것도 아니고. 우리 큰아들이 이놈만 남기고 먼저 세상을 떴어. 그 뒤로는 내가 보살피고 있지. 애 잃어버렸으면 죽어서 자식 얼굴 볼 면목도 없었을 거야. 아이고, 내가 별말을 다 하네. 아무튼 우리 손주 잘 데리고 있어줘서 고마워. 제 예상대로 그는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은 손자가 사라진 걸 알고는 더욱 놀랐던 거였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청년한테 보답을 좀 하고 싶은데. 아,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인데요. 그리고 사실 제 동생도 손자분처럼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동생이 생각나서 돌봐준 거예요. 아, 그랬어? 그럼 그냥은 지나칠 수 없는데 청년 시간 있어? 할아버지 정말 괜찮습니다. 보호자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고 해준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면접을 봐야 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끌면 늦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손자분 데리고 조심히 가세요. 저는 말을 마치고 바로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다행히 비가 그쳐서 정류장으로 달려갔고 막 출발하려는 버스를 잡아탔어요. 가는 동안에도 예상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버스가 멈췄습니다. 그러자 소란이 일어났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승객 모두 당황스러워했어요. 버스 기사는 차에서 내려 무슨 일인지 확인한 뒤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타이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를 해야 하니까 다음 버스로 갈아타 주시길 바랍니다. 아,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약속 시간에 늦겠네.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버스가 금방 올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안에 타 있던 승객 모두 내려 다음 버스를 기다렸지만 금방 온다던 버스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그날 버스 노선에서 사고가 나서 차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더는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접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어요. 저기, 오늘 면접 보기로 한 이성재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타고 가던 버스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시간에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늦으실 것 같습니까? 한 10분 정도요. 죄송합니다. 금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접 순서를 바꿔드릴 테니까 절대 늦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제 시간에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연락을 한 덕에 10분이라는 시간을 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5분을 더 지각해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사정을 해봤지만 이미 기회는 떠나버렸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이미 저희가 한 번 기회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늦으신 거고요. 면접에 늦는 사람은 기본이 안 된 겁니다. 면접은 끝났으니 이만 돌아가 보세요. 면접 담당자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저는 속상하고 실망한 채로 굳게 닫힌 면접장 문 밖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잘해보고 싶었고, 준비도 철저하게 했고, 기대도 했기에 실망감은 더 컸습니다. 그래서인지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아는 척을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뭐? 이게 누구야? 아까 편의점에서 봤던 청년 아니야? 여긴 무슨 일인가? 이런 회사에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 누군가 싶어서 쳐다봤더니 그 얼굴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큰 소리로 반갑게 인사하며 다가오는 사람은 그날 편의점에서 잃어버린 손자를 찾았던 바로 그 어르신이었거든요. 청년, 무슨 일이야? 젊은 사람이 왜 여기서 세상 다 산 듯한 표정을 하고 있어? 어? 할아버지가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내 회사에 내가 있는 게 뭐가 잘못됐나? 네? 할아버지 회사라고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자 어르신은 사람 좋은 웃음을 띠며 자신이 이 회사의 창업주이고 지금은 둘째 아들이 이어받아 경영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한 발짝 물러나 회사 고문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죠. 아, 혹시 청년이 면접 보러 간다고 했던 게 우리 회사였어? 우리가 인연은 인연이네. 아까 자네 그냥 보내고 나서 연락처라도 물어볼까 후회했었거든. 손자가 그 일로 놀라서 몸에 이상이라도 생겼을까봐 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급하게 검토할 서류가 있어서 회사에 들른 건데 자네랑 만나려고 그랬나 보구만. 그런데 자네 왜 이렇게 죽상이야? 면접을 망친 겐가? 아, 그게 면접을 못 봤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어? 면접을 보지도 못했다는 거야? 아니, 왜? 저는 어르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고, 그는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허, 이거 참 안타깝게 됐구만. 어쩔 수 없죠. 어쨌거나 면접 시간에 늦은 건 제 잘못이니까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가? 오늘 자네가 우리 손자를 돌봐준 시간 때문에 시간이 촉박했던 탓도 있으니까 나한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 같네. 내가 그만큼의 시간을 다시 갚겠네. 네?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말을 해서 자네가 면접을 볼 수 있게 도와주겠네. 어느 정도 나한테도 책임이 있으니까 말이야. 아참, 자네 이름도 안 물어봤군. 저 이성재라고 합니다. 그래,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보게.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어디론가 통화를 하는 것 같더니 잠시 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어요. 기다렸지? 자네가 오늘 마지막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말해놨네. 지금 들어가서 기다리면 될 거야. 네, 정말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될까요? 감사하긴 자네가 우리 손자에게 써준 시간만큼 그 시간을 돌려준 것뿐이야. 얼른 들어가 보게. 저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면접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 더 어렵게 얻은 기회를 다시 놓쳐버릴 수는 없었기에 이전보다 더 각오를 했죠. 제 차례를 기다리며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게 어쩌면 제 동생 덕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집에 있는 동생이 떠올라 편의점에서 그 남자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이 기회 자체는 없었을 테니까요. 동생 덕에 만들어진 자리니만큼 저는 최선을 다해서 면접에 임했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건물을 나섰을 때 회사 정문 앞에 낯이 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알아보자마자 거의 반사적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르신, 잠시만요. 자네. 그래, 면접은 잘 봤나? 네, 덕분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면접이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었거든요. 나는 그냥 자네가 우리 손자한테 써준 시간만큼의 기회만 만들어 준 거야. 만약에 합격한다면 그 다음은 청년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해.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면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동생의 저녁을 챙긴 뒤에 밤에는 또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어쩌다 면접이라도 보고 오면 계속 찜찜함이 남았었는데 그날은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회사에 붙든 떨어지든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남지 않을 것 같았죠. 그리고 일주일 뒤 그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합격 통보였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현실감이 없었다는 표현이 더 맞았을 겁니다. 그날 저녁 동생과 함께 밥을 먹으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성호야, 형 면접 본 거 합격했대. 이게 다 네가 나한테 기회를 준 거라 다름없는 것 같아. 고맙다. 형한테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줄래? 형, 축하해. 동생의 발음은 조금 어눌하고 어색했지만 웃으며 말해줬고 그 얼굴을 보면서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밥상위에는 오래간만에 후련한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출근을 시작하고 나서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신입교육을 받고 회사 시스템을 익히고 사람들 이름을 외우느라 하루가 금세 끝났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피로였습니다. 앞으로는 내 삶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섞여 있는 기분 좋은 피곤함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인사팀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의 창업주인 그 어르신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온 매무새를 한 번 더 정리한 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분이 먼저 저를 알아보고 인자한 미소로 반겨주셨습니다. 자네가 결국 합격을 했구만. 축하하네. 어르신, 아니, 회장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은 무슨, 경영에서 손 뗀 지가 언젠데, 그냥 편하게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도 돼. 일단 여기 앉게나.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를 보자고 하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전에 자네가 우리 손자랑 비슷한 동생이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이 맞나? 어떤 아이인가? 네, 맞습니다. 제 동생은 지금 19이고 지적장애 2급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집에 있는 동생 생각이 나서 손자분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고요. 저는 제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끝까지 제 말을 들어주셨죠.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자 말했습니다. 내가 전에 둘째 아들한테 회사 물려준 건 말했지. 남들보다 경영에서 일찍 물러난 이유가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랬지. 하고 싶은 일이요? 그게 어떤 일인지. 우리 큰아들이 손자 하나 떨렁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앞으로 손자가 나 없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 걱정되더군. 자네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 내가 먼저 떠난 뒤에도 저 아이가 이 세상을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말일세. 어르신의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아직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도 언젠가 제가 없을 때 동생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걱정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그래서 회사 경영은 둘째한테 물려주고 나는 우리 손자랑 비슷한 아이들이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단을 하나 만들었네. 재단을 통해서 단체에 지원도 하고 아이들 후원도 하고 있지. 그래서 말인데
마침 이번에 또 후원자를 더 뽑고 있거든. 괜찮다면 자네 동생도 내가 추천을 해줘도 되겠나? 상상하지도 못한 제안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그저 그동안 혼자서만 짊어지고 있던 걱정을 누군가가 함께 바라봐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르신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네도 알겠지만 우리 손자나 자네 동생 같은 아이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건 결국에는 사회에서 보통의 사람들과 섞여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걸세. 우리 재단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고 말이야. 만약 후원을 받는다면 언어나 행동, 그리고 인지치료는 물론이고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게 기관이랑 연계해 줄 거야. 정말이십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동생도 저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뭘 준비하면 될까요? 어르신의 재단에서 하는 일은 저 역시 그동안 생각은 했었지만 재활치료에 들어가는 돈이 부담이라 선뜻 실행은 하지 못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동생에게 꼭 필요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서류들을 하나씩 챙겨 제출했습니다. 진단서부터 생활기록, 소견서까지 준비해야 할 게 생각보다 많았어요. 서류를 정리하며 다시 한번 동생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동안 우리 가족이 얼마나 버텨왔는지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재단의 심사는 통과되었고, 동생은 정기적으로 언어치료와 행동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지훈련과 사회성 훈련까지 함께 받을 수 있었고, 그 단계가 지나면 직업훈련 기관과도 연계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처음 치료를 받으러 가던 날, 동생은 낯선 공간이 불안했는지 제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형아, 무서워. 나 집에 가고 싶어. 성호야, 괜찮아. 익숙하지 않겠지만 우리 조금만 더 해보자. 형이 옆에 있잖아. 끝날 때까지 어디 안 가고 여기서 기다려줄게. 약속한 것처럼 저는 동생 옆에 앉아 끝까지 기다렸고 치료사와 함께 천천히 적응해 나갔습니다. 변화는 단번에 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 사이 저도 회사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급하게 당장 다음 날만 보고 달리던 생활에서 벗어나 계획을 세우고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했던 경험들은 실전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월급이 정해진 날짜에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은 훨씬 안정적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취직을 하고 나니 그전에는 막혔던 대출도 쉬워졌습니다. 회사에서 1년 정도 일한 뒤 가장 먼저 한 건 이사였어요. 오랫동안 세 식구가 살았던 낡은 집을 떠나 조금 더 넓고 따뜻하고 밝은 곳에 집을 얻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었기에 엄마가 계단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동생도 편하게 지낼 수 있었죠. 크고 화려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무엇보다 행복한 일이었어요. 그 뒤로 제 삶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노력을 인정해 주었고 한 단계씩 승진을 하며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일에 쫓기기만 하던 시간이 지나고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도 되었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감히 상상하지 못했을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크게 달라진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동생입니다. 재단의 후원으로 동생은 치료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직업훈련까지 받을 수 있었죠. 그 결과 지금은 보호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단순하고 쉬워 보일지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동생에게는 여전히 하루하루가 도전의 연속일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만으로도 많은 용기와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오늘도 자기 몫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동생이 해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동안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그날 편의점에서 만났던 아이가 떠오르곤 합니다. 제 동생이 떠올라 잠시 손을 잡아주었을 뿐이었지만 그 일이 결국 제 삶을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누군가를 돕겠다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동생을 돌봐왔던 대로 곁에 있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형이고 여전히 동생의 보호자입니다. 다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역할이 더 이상 제 삶을 멈추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동생을 생각하며 잡았던 손 하나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고 저는 오늘도 그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